옆에서 가지고 여기만 봐주세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민족을 사랑한 죄, 분단된 나라에서 통일을 꿈꾼 죄, 19년 옥고를 치르면서도 지켰던 낙관과 인간의. 오늘 제가 이대식 선생님 저자를 모시고 오늘 북토크쇼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지만 아주 역사적인 날이고 묻혀질 뻔했고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대중들에게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이 자서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회고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대식 선생님은 연로하시고 1938년생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90을 바라보는 아주 나이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 생존해 계신 그 박정희 치열한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거나 희생당하고 오랜 동안 감옥 생활을 했었는데 19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시던 분이세요. 그 아픈 그 뼈아픈 역사를 이 책에 너무나 잘 담아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책을 저는 영화로도 내고 싶다 할 정도로 감동을 받으면서 이 책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육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이대식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있다가 제가 이대식 선생님의 이 저서와 관련해서 토크쇼를 진행할 텐데 또 질의와 응답 그 이후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듣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러면 또 답하는 시간까지 갖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또 늦은 시간 저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가 질문을 서심없이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바로 이명권이 아니고 이명춘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명춘 변호사님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이대식 선생님의 그 아픈 투쟁을 억울한 그런 누명을 씌고 19년 감옥생활을 하는 그 와중에 간첩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물 간첩 3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책을 보시면은 동아일보에 벌써 이미 나왔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내용을 절절히 변호해 주셨던 장 본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명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서슬퍼런 시대인데 지금에 와서야 그래도 이렇게 해방의 맛을 보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몸이 아프시고 정말 팩투세이가 되는 그런 많은 고문을 당하셨는데 한번 나중에 좀 들어보시고 그 아픔을 잘 변호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무혐의로 정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 때인 1967년에 중국 원나라의 4대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왕몽이 산수화를 처분하려고 일본에 갔었습니다. 저는 낯선 일본에서 혼자 이 골동품을 처분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당시에 아무도 없고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 일가의 분이 일본에 가셔가지고 그 사람의 옛날 주소를 가지고서 제가 도의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용구 형제와 이동준 형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가서 동경에 이케부쿠로 역 근처 아주 흐름한 여관을 제가 장기 숙소로 정하고 이 골동품을 팔려고 혼자서 며칠간
동경박물관이나 긴자의 골동품 상들을 찾아가지고 헤매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말도 사실 서툴고 한국인 혼자서 이 골동품을 팔려고 하니까 일본 골동품 상인들이 저를 나만하게 보고 1만 불에 팔려면 팔라고 아주 얕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해서 소식이 끊어진 이용국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제가 자기소개를 하고 나니 이용국은 저를 얼싸안으면서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동생 이용국을 불러와 밤을 새우면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이들 형제는 고학으로 와사 대학을 나와 형 용국은 청년 중앙정치학원 교수이고 동생 용국은 아직 대학 인가조차 받지 못해가지고 대학 간판도 못한 조선대학 교수였습니다. 총련 성원이라고 고향 부모 형제와도 서신왕래 못하게 해 안타깝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들은 총련 사람이라고 알게 되었다. 그들은 고향 친척인 동준도 총련 중앙조직부장이라면서 발이 넓어 아는 사람이 많아 이 골동품 처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해서 방문했더니 전화를 해놓을 테니 용욱과 함께 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친척들 도움으로 왕몽의 산수화를 5만 불에 팔고 4만 5천 불을 일본은행에 예치하고 관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조선대학이 인상에 남았다. 당시 조선대학은 자민당 정권의 동경도지사가 대학 인가를 해주지 않아 공장 기숙사로 간판을 달고 어렵게 민족교육을 시킬 때였다. 마침 여학생 기숙사 낙성식에 초대받아 가보았다. 조선대학은 동경교의 한적한 곳에 있어 멀리 띄엄띄엄 공장들이 보였다. 기숙사 증축 낙성식에 한덕수 학장을 비롯한 내빈이 참석했다. 나는 이용극 형의 안내로 대학을 둘러보았다. 신문 열독실에 가봤더니 한국의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있었다. 한국의 대학에는 북한 언론이 없는데 여기는 한국 언론이 있는 것이다. 나는 동행한 용극 형에게 한국 언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우리 조선대학은 학생들에게 남조선 현실을 그대로 알려줄 뿐 아니라 북조선과 세계 동향도 그대로 알려준다. 나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 깨달았다. 증축된 여학생 기숙사를 보았는데 우리 호텔방처럼 깨끗했다. 나는 이렇게 고향 친척을 만나 고향 이야기와 왕몽 작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한국 정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용욱 형은 부모에게 편지하면 부모님이 지서에 불려다니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고향 부모에게도 편지를 쓰지 못하고 있기에 이들 친척 도움으로 중국 골동품을 팔았다는 사실을 정보기관이 알면 귀국 후 탄압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왜 친척 모두가 총련에 가입하게 되었는가도 묻지 못했고 북한 사회가 궁금해도 묻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정치적 대화는 하지 않았음에도 1972년 2월 16일 체포되어 고문을 당할 때 수사관은 증거도 없이 반국가 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지하당을 건설하고 잠입 탈출했다 하여 사형에서 무기로 징역이 확정되었다.
일본의 용욱, 용극 형제와 동준 형님은 억울하여 충격을 받고 불면증에 걸렸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나는 가석방 된 후 너무 억울하여 재심을 신청했더니 징역 3년으로 재심 확정되었다. 일본의 용욱, 용극, 동준의 유자녀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원혼을 달래줘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자서전에 써 책을 묘소에 바쳐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영국, 동준의 유자녀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원혼을 달래줘야 한다면서 이런 사실들을 자서전에 써서 책 한 권을 묘소에 바쳐야 한다고 해서 졸고이긴 하지만 그들 영전에 해원을 빌기 위해 이 자서전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서전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이해가 잘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책 속으로 들어가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책을 또 먼저 쭉 읽어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인간의 고통,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억압당하고 구속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유를 잃은 상황에서 또 육체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이 대전 특별감호교도소였나요? 그 교도소 생활의 상황들을 좀 너무나 저는 책을 통해서 읽었지만 육성을 통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 상황을 한번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전교도 특별사에서 겪은 그 고난은 아마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제 대전교도 특별사 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질의를 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책은 정말 잘 봤습니다. 책을 잘 봤고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책을 쭉 보면서 내내 떠올렸던 게 사람이 지조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지조를 지키고 그 지조가 또 나라의 통일, 또 나라의 민주화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사회 공동의 요구와 연관을 해서 일관되게 변함없이 가져간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가라는 것을 참 처음 보면서 끝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아주 상당히 느끼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뭐 선생님 아까 여기 이 변호사님이 뭐 여러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뭐 따로 여기 우리 이재시 선생님께 뭐 따로 질문을 드리는 건 좀 그렇고 제가 이렇게 저 역시도 이제 과거에 87년도에 대전 교도소에 있어서 그때 저 양희철 선생님도 계셨고 저 서성 선생님도 계셨고 또 제 옆에 장병락 선생님, 최하정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 선생님들 사실은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때도 사실 이 방을 여기 책에서 나오듯이 방 따가지고 서로 막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하면서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가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자유롭게 대전교도소에서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 결국 이런 선배 이 투사님들이 정말 잘 싸워서 나온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런 교도소 또 지금 현재의 구치소의 문화와 시설과 여건이 인권을 지향하고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된 하나의 큰 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대식 선생님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왜? 근데 보면은 이대식 선생님 혼자한테서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왜 보면은 수없이 많은 유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단 말이죠. 예전에 그 뉴스타파에서 자백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서 이제 희생되고 사형되고 무기징역당하고 이런 사례들을 이제 쭉 저 다큐멘터리 제일 끝날 때쯤에 이제 화면에다 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1958년 진보당 그 조봉암 사형 집행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 홍광철 그 간첩 사건까지 이렇게 우리 한 100여 건에 가까운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 이제 그 사형 당한 사람도 있고 무기징역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는 전부 다 그 무죄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예,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대희 선생님 지금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특수한 그런 저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 보면은 대단히 유사한 그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반복이.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거 이제 간첩 사건 그렇게 이런 문제인데 이와 또 유사한 또 사건이 있는데 그 민간인 대량 학살, 제주 4.3이랄지 여성 사건이랄지 뭐 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책에서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이제 이런 그 지도가 있는데 오마이뉴스에 실시했던 건데 이 남한 땅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땅을 파보면 해골들이 그 유골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런 지경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냐?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정치 문화 차원에서 잠깐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유사한 참혹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잖아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어디 아프면은 먼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확히 진단을 해야만이 정확한 이제 처방을 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유사한 방식으로 이런 우리 지금 한국 현대사,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유사한 이런 문제에도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진단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학문적으로 학계에서 그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문 중에서 주로 이제 인문 사회과학 진영에서 그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그 인문 사회과학은 이 현실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번역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제 현실에서 도피하는 인문 사회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은 종교적인 근본주의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종교적 근본주의에서 발견. 근데 미국은 이 기독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인데 특히 퓨리터니즘은 굉장히 그 근본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를 보면은 그 메카시 개인 그러니까 1960년대, 50년대 그때 이게 메카시즘이 잠깐 등장하고 끝난 거가 아니라 미국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세일럼 마녀 사냥이랄지 뭐 이런 점.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교, 주자, 신유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인데 이 조선 그 신유교 자체가 대단히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마이클 세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한국의 유교는 중국 유교나 일본 유교와 비교할 수 없다. 이슬람교와 비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 근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럼 근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여기에는 이제 선과 악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또는 정통과 이단을 대단히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벽 2단 그래가지고 2단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런 사상이 조선왕조 내내 관철됐고 그 유산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주의에서 정통과 이단,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선과 악이 그 조정하고 타협하고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가면서 남의 생각도 포용해가면서 우리가 대단결하자 한 것이 이 과거의 통일 정책 10대 강령에서 나왔다시피 통일 강령입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의 생각을 대별을 하면은 아마 남쪽 사람들 생각이 북쪽 사람과 크게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북쪽의 노동자, 농민, 뭐 청년 학생, 뭐 교사 이런 사람들하고도 다 대화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 생각과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북쪽의 주장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남쪽의 생각, 아까도 간단히 말했지만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주장도 우리가 존중해주면서 대동단결하자는 것이 이 제2통일 입장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군가 자꾸 이렇게 헬멧을 망가뜨리고 이쪽도 뛰어가고 네. 그전엔 여기를 뛰어가더니 이번에는 여기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어요. 오토바이를 세워놓기만 하면 이거 이렇게 열쇠를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는데 열고는 헬멧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옛날에는 이 뒤쪽에 있는 이 오토바이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 뒤쪽에 있는 뭔가를 계속 망가뜨려서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뭔가 행동대원들이 10여 년 전 활동하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인데 여기는 이 정도죠. 누가 이걸 뜯은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이렇게 벌어졌죠. 네,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전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들었습니다.